춘자야, 이게 꿈은 아니지? 명자야, 우리 인생 피는 거야. 내가 잘 보관할게. 40년 세월을 형제보다 가깝게 지내온 친구의 손을 잡고 저는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28억 로또 1등이라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40년 우정의 무게가 고작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웠다는 걸 그때의 저는 짐작이나 했을까요? 믿었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진 제가 배신자의 화려한 가면을 벗기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 명자의 반찬 가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정직하게 나무를 묻히고 김치를 담가 아들을 키워온 그녀의 일터는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농담하는 것 같아? 아드님이 빌린 돈이 이자까지 2억이야, 2억. 사채업자의 거친 구둣발이 정성껏 담근 깍두기통을 걷어차자 빨간 국물이 명자의 낡은 앞치마에 튀었습니다. 명자는 그 국물이 마치 자신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진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시작한 사업이 무너지며 아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당장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들이 차가운 감옥 창살 뒤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명자는 바닥을 기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소와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안 비켜.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명자의 고향 친구 춘자가 나타났습니다. 춘자는 억척스럽게 사채업자들을 밀쳐내며 명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자야, 정신 차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춘자의 따뜻한 손길에 명자는 참아왔던 눈물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춘자는 명자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그녀를 시장 어귀의 작은 복권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야, 명자야. 우리 여기서 로또 한 장 사자. 원래 인생은 한 방이야. 너랑 나랑 딱 5,000원씩 보태서 운명에 한번 맡겨보자고. 춘자의 실없는 소리에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명자는 앞치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간식비라도 하려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춘자가 5,000원권을 보태자 복권방 주인은 기계적인 소리와 함께 로또 한 장을 내뱉었습니다. 명자는 복권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춘자는 그런 명자를 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야, 당첨되면 잊지 마라. 우리 반반이다. 40년 우정 이름 걸고 약속하는 거다. 명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40년 우정을 난도질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토요일 밤 8시 45분. 명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공들이 하나둘씩 굴러나올 때마다 명자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8, 14, 25. 번호가 하나씩 맞물려 갈수록 명자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마지막 6번째 번호가 일치하고 보너스 번호까지 확인한 순간 명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28억.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살았다. 우리 아들 살았어. 명자는 텅 빈 거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춘자였습니다. 춘자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그녀는 단숨에 명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엉겨붙어 엉엉 울었습니다. 춘자는 명자의 손에 든 복권을 낚아채듯 가져가 번호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명자야, 진짜야, 진짜 1등이야. 우리 이제 부자야. 춘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집요함에 가까웠습니다. 명자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춘자야, 나 너무 떨려서 손이 안 움직여. 이거 좀 내가 가지고 있어 줄래? 나 이거 잃어버릴까봐 겁나서 그래. 명자의 순진한 부탁에 춘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래, 명자야. 내가 보관할게. 내 목숨보다 소중히 지킬게. 걱정 마. 내일 아침에 바로 서울 가서 당첨금 찾자. 춘자는 복권을 자신의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지퍼를 굳게 잠갔습니다. 명자는 춘자를 믿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 견고한 보증 수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춘자가 돌아간 뒤 명자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춘자는 명자의 집을 나서자마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멈춰선 그녀는 지갑을 열어 다시 한번 복권을 확인했습니다. 28억, 반으로 나누면 14억. 하지만 혼자 가지면 28억이다. 춘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40년의 우정보다 돈의 무게가 훨씬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명자의 집을 한번 쳐다보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명자는 약속 장소인 터미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명자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춘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대문과 마당에 굴러다니는 깨진 장독대뿐이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살던 사람 어디 갔나요? 지나가는 이웃을 붙잡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춘자네. 새벽에 이삿짐 트럭도 없이 차 한 대 불러서 급하게 떠나던데 빚쟁이라도 나타났나 보지 뭐.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지지겨지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춘자는 도망친 것입니다. 명자의 돈, 아니 아들의 목숨줄을 들고 말입니다. 명자는 빗속을 헤매며 춘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것은 차가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춘자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40년 전 같이 시장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명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같이 밤을 새워주던 춘자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다시 가게로 찾아와 명자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오늘까지야. 돈 안 가져오면 내 아들 손가락 하나는 각오해.
사채업자의 협박에 명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친구가 복권을 들고 튀었다는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공동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복권 번호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무지함과 순진함을 자책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는 경찰서 복도 끝에서 보았습니다. 아들 진우가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요. 엄마, 나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살려고 했어. 아들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지만 명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바로 손안에 들어왔던 그 28억만 있었어도 명자의 눈빛에서 서서히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커먼 증오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춘자를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명자는 노숙자처럼 서울 시내를 뒤졌습니다. 춘자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나중에 돈 벌면 꼭 살 거야라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명자는 그곳 정문 앞 가로수 뒤에서 사흘 밤낮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부어오르고 배가 고파 눈앞이 흐릿해질 때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차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여자를 본 순간 명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구멍난 양말을 신고 나무를 팔던 춘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도배하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 거만하게 내리는 여자. 그녀의 손에는 명자의 전 재산보다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춘자, 이 나쁜 년아. 명자는 단비처럼 쏟아져 나온 괴성과 함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춘자에게 닿기도 전에 거구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팽개쳐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춘자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춘자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 아들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내 돈 내놔. 당첨금 내놔. 춘자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내려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뿐이었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 어디서 이런 불황자가 들어와서 행패야? 경비원들 뭐해요? 당장 치우지 않고. 춘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단지 밖으로 던져진 명자는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춘자가 차에서 내릴 때 가방에서 흘린 듯한 작은 영수증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려 명자의 손앞에 멈췄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남의 한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 그리고 그 밑에는 춘자의 새로운 전화번호가 적힌 VIP 고객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명자는 영수증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춘자, 내가 나를 버렸지? 나도 이제 너 사람으로 안 봐. 너랑 나 끝까지 가보자. 명자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시장 골목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높게 솟은 농협 본점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춘자가 훔쳐간 그녀의 인생, 그리고 아들의 목숨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명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르신, 복권 실물이 없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라 누가 수령했는지도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친구 이춘자가 그걸 들고 튀었다니까. 내가 돈을 반이나 냈단 말이오.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워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버티고 앉아 통곡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바보라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 그녀의 절규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낮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장 최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요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명자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최 팀장은 지난 며칠간 복권 수령실 앞에서 서성이던 한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을 찾으러 온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고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던 이춘자라는 이름의 여자. 그는 명자의 사연이 그 의문의 여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팀장의 사무실로 옮겨진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최 팀장은 조용히 명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복권을 살 때 쓰신 돈, 혹시 특징이 있었나요? 최 팀장의 질문에 명자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 맞다. 그거 우리 아들 합의금 하려고 은행에서 갓 찾아온 새 돈이었어요. 신권, 빳빳한 신권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 명자의 목소리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팀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신권이라면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어르신이 돈을 찾으신 은행 지점에 가서 그 번호를 확인하고 복권방 CCTV를 통해 그 돈이 건네진 걸 증명하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명자는 최 팀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유일한 빛. 명자는 이제 단순히 울기만 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춘자의 목을 조일 밧줄을 꼬기 시작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명자는 최 팀장과 함께 일주일 전에 그 복권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장 어기,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나는 그 작은 공간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복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주인장은 명자를 보자마자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그 할머니네. 그날 두 분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 한 분은 울고 한 분은 달래고. 내가 그날 마지막 손님이라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주인장의 증언은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최 팀장은 주인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명자가 빳빳한 신권을 건네고 춘자가 옆에서 독촉하는 모습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날의 행동 하나하나를 복기했습니다. 내가 복권을 받고 나서 뭘 했더라. 그래, 춘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맞다. 이름을 적었어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평소 중요한 종이만 생기면 뒷면에 아들 진우의 이름을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돈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중요한 서류가 섞일까봐 몸에 밴 지독한 습관이었습니다. 춘자가 지갑 가지러 간 사이에 거기 저 몽당 연필로 복권 뒷면 오른쪽 아래에 김진우라고 아주 작게 적었어요. 내 아들 이름만 있으면 행운이 올 것 같아서. 최 팀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겁니다. 복권은 유가증권이라
뒷면에 수령인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지만 이미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춘자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출했다면 그건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최 팀장은 즉시 은행 본부에 보관된 복권 원본의 정밀 스캔을 요청했습니다. 춘자의 탐욕이 미처 살피지 못한 그 작은 낙서 세 글자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명자는 아들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아들을 보며 명자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우야, 엄마 믿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곧 나갈 수 있어.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명자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춘자 그년 엄마가 절대 가만 안 둔다. 내 이름 세 글자가 우리를 살릴 거야. 명자는 면회실을 나오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 너머로 복수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춘자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8억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침대 밑에 숨겨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춘자는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명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는 꿈. 그녀는 사설 경호원 2명을 고용해 문 앞을 지키게 했지만 불안은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왜 자꾸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춘자는 스위스 이민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금과 초기 인출금을 제외한 남은 15억을 전액 인출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언젠가 덜미가 잡힐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춘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지만 눈은 퀭하게 들어가 흡사 망령과도 같았습니다. 명자 그 할망구 시장 바닥에서 죽었겠지? 설마 여기까지 찾아오겠어? 춘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남은 술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이미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요. 춘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 농협 본점 VIP실에서 남은 돈을 현금화하기로 예약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한국에서 누리는 마지막 사치이자 그녀의 추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임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명자는 시장 상인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명자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춘자 그년 잡는데 힘 좀 보태주소. 내 인생 다 걸었소. 명자의 간절한 부탁에 시장 사람들은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춘자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길목을 감시하고 은행 근처에서 명자의 신호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명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신당한 우정의 대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춘자는 예정대로 농협 본점 VIP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늘만 지나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왕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줘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니까. 춘자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딱딱 치며 행원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행원의 손길은 느렸고 자꾸만 모니터와 춘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고액 인출이라 보안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VIP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춘자는 짜증 섞인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가디건, 흙먼지가 묻은 신발, 그리고 증오로 불타는 눈을 가진 박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명자, 내가 어떻게 여기를... 춘자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춘자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춘자가 일주일 전 제출했던 로또 1등 당첨 복권의 뒷면이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복권 뒷면 오른쪽 하단에 아주 희미하지만 명확한 필체로 김진우라는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춘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적은 거야. 내 아들 이름 내가 적은 거라고. 춘자의 억지에 명자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춘자야, 넌 진우 이름 한자로 쓸 줄이나 아니? 그리고 이 돈, 내가 아들 살리려고 은행에서 뽑은 신권으로 산 거야. 그 돈 1년 번호 경찰이 다 확인했어. 넌 이제 끝이야. 명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춘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아니야. 이거 내 돈이야. 명자, 너 2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춘자는 끌려나가면서도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VIP실의 두꺼운 문 너머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고 남은 것은 추악한 욕망의 잔해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춘자가 남기고 간 명품 가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되찾았지만 40년의 우정은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증인석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한때 분신과도 같았던 친구 춘자가 연두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명품을 휘두르던 그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푸석해진 얼굴과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남은 채였습니다. 춘자의 변호인은 끝까지 피고인이 복권을 단독으로 구매했으며 원고 박명자는 당첨 사실을 알고 뒤늦게 공동 소유를 주장하며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입니다. 명자가 남편을 잃고 갓난쟁이 진우를 업고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 때 옆에서 같이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이 바로 춘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칼날이 되어 명자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춘자, 내가 정말 사람이냐? 명자의 낮은 읍조림에 춘자는 슬쩍 고개를 들어 명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보다는 들켜버린 자의 비굴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출석한 최 팀장이 서류 뭉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해당 당첨 복권 뒷면에 기재된 김진우라는 세 글자는 원고 박명자 씨의 필적임이 99% 확실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복권을 구매할 당시 사용된 지폐 1년 번호가 명자 씨가 당일 오전 아들의 합의금을 위해 인출한 신권 1년 번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 팀장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춘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돈의 성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이춘자는 40년 지기 친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공동 소유의 복권을 횡령하고
해외 도주를 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당첨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탕, 탕, 탕. 세 번의 법봉 소리는 춘자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명자야, 박명자,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깟 돈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보내? 춘자는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법정 복도 끝까지 비명처럼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사람에 대한 환멸이 그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사치였습니다. 명자는 되찾은 돈으로 가장 먼저 진우의 빚을 청산하고 그를 차가운 감옥에서 꺼내왔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아들을 본 순간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28억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살아 숨쉬는 내 새끼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28억이라는 거금을 되찾은 명자가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화려한 생활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새벽 오시면 시장에 나와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급니다. 그녀의 낡은 앞치마에는 여전히 고춧가루 얼룩이 묻어 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사채업자들에게 쫓기지 않는다는 것과 아들 진우가 퇴근길에 들러 엄마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떼어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찾은 돈 아니오. 우리 시장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도 벌써 죽었을 목숨인데. 명자의 말에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시장 대모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돈은 명자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그녀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돈을 가짐으로써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명자는 춘자와 함께 복권을 샀던 그 낡은 복권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는 여전히 1등 당첨점이라는 빛바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춘자는 감옥에서 대인기피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돈과 맞바꾼 친구에 대한 연민만이 가슴 한구석에 씁쓸한 앙금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얼른 가자.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어. 멀리서 퇴근한 진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명자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아들 배고프겠네. 명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빳빳한 신건보다 화려한 명품 가방보다 더 따뜻하고 묵직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장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집으로 향하는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명자는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40년 우정을 배신한 친구의 말로를 통해 그리고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 명자는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과 신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당첨 복권이었습니다. 노을빛 속에 명자의 가게가 따뜻한 등대처럼 불을 밝히며 긴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